2026년 4월 9일 목요일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심층 탐구 시간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마주치는 건물들 있잖아요. 세련된 유리통창의 카페나 아니면 동네 골목길에 아기자기하게 자리 잡은 붉은 벽돌집 같은 거요. 네, 저도 그런 예쁜 건물들 보면 막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도 이런 멋진 건물을 살게 한 건축사의 삶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아마 밤늦게까지 불 켜진 스튜디오에서 막 도면통 메고 되게 예술적인 고뇌를 하는 그런 지적인 전문직의 모습 말이죠. 사실 저도 이 자료들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약간 그런 낭만적인 환상이 있었거든요. 저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파헤칠 수많은 통계와 자료가 가리키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 상상과는 완전히 아주 철저하게 다릅니다. 자, 이 복잡한 퍼즐을 한번 풀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극심한 양극화와 생존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 건축 설계 시장의 숨겨진 위기 구조를 해부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붕괴 직전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 무너진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최근 아주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파격적인 법 개정안이죠. 공동도급 의무화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까지 오늘 싹 다 연결해서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들 처음부터 끝까지 쭉 분석하면서 참 묘한 기분이 들었는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위기가 단순히 그 특정 전문직이 예전만큼 돈을 못 번다는 차원의 그런 밥그릇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 네, 절대 아닙니다. 이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청취자님이 매일 걷고 숨쉬고 살아가는 이 도시의 미래 풍경을 과연 누가 어떻게 결정짓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거대한 생태계의 문제거든요. 도시 풍경 그 자체의 문제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치열하고 냉혹한 구조적 모순이 이 숫자들 사이에 숨어 있죠. 그럼 감성을 걷어내고 철저히 냉혹한 숫자로 이 시장의 구조를 먼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시장이 왜 지금 비명조차 지르지 못할 만큼 위기인지 이해하려면 결국 자본주의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무서운 원리죠. 수요와 공급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가장 기본이죠.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지난 10여 년 사이에 이 건축사 배출 인원에 믿기 힘든 수준의 변화가 있었더군요. 그 한마디로 공급의 폭발적인 팽창이 일어난 건데요. 시계를 조금 전으로 돌려보면 과거 2011년만 해도 한 해에 배출되는 신규 건축사, 즉 자격증 합격자 수가 487명 수준이었습니다. 한 해에 480명대 정도요? 네, 그 정도면 시장의 파이 안에서 어느 정도 소화가 가능한 공급량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2년에 1,153명, 2023년에는 1,310명이 나왔고요. 와, 잠깐만요. 갑자기 1000명이 훌쩍 넘네요. 그렇죠. 그리고 2024년과 2025년에도 연간 1,140명대를 계속 넘기고 있습니다. 불과 10여 년 만에 매년 배출되는 인원이 무려 2.5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한 겁니다. 매년 1200명 가까운 새로운 전문가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온다는 건데 사실 국가공인 전문직의 배출 규모가 이렇게 단기간에 급증했다는 건 명백하게 어떤 정책적 개입이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단순히 시험 난이도 조절 실패라기보다는 명확한 의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대중들이 건축 서비스를 조금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OECD 국가들의 인구 대비 건축사 비율을 좀 맞추고 또 건축 설계 비용을 낮춰서 일반 대중도 쉽게 건축사를 찾을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가 컸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아주 이상적인 방향성이네요. 네, 방향성은 좋았죠. 하지만 문제는 시장의 타이밍과 거시경제의 흐름이 이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했다는 겁니다. 공급이 그렇게 늘었으면 당연히 수요도 같이 팽창해 주었어야 하는데 실상은 정반대였거든요. 제가 확인한 그 수요 쪽 지표, 즉 건축 허가 건수를 보니까 그야말로 처참하더라고요. 네, 엄청나게 떨어졌죠. 전국적으로 보면 2021년에는 건축 허가가 약 10만 3천 동이 넘었는데 이 숫자가 매년 추락하더니 2025년 잠정치 기준으로는 약 7만 4천 동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거의 3만 동 가까이 증발한 거네요. 게다가 대한민국 부동산 개발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서울의 데이터를 보면 상황이 훨씬 심각합니다.
허가 건수 자체도 급감했지만 실제 시장의 먹거리 크기를 의미하는 그 신축 허가 연면적 있잖아요. 네, 면적이 중요하죠. 이게 2021년 900만 제곱미터에서 2025년 338만 제곱미터로 무려 62.4%나 수직 낙하했습니다. 와, 62.4%요? 시장의 전체 파이가 말 그대로 3분의 1 토막에 나버린 겁니다. 이게 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 PF 대출이라고 하죠. 네, 그게 꽉 막혔잖아요. 맞아요. 그게 막히면서 개발 사업 자체가 올스톱된 결과입니다. 결국 정책적 의도로 공급은 2.5배 팽창시켜 놨는데 거시경제의 한파로 수요는 3분의 1로 쪼그라드는 최악의 엇박자가 난 거죠. 이 상황을 비유하자면요. 고속도로의 차선은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톨게이트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차량은 매년 두세 배씩 늘어나는 정말 거대한 병목 현상 그 자체네요. 완벽한 비유네요. 참가자는 2배씩 늘어나는데 의자는 절반으로 줄어든 극단적인 의자 뺏기 게임인 셈이죠. 그럼 도대체 그 좁아진 의자에는 누가 앉고 있는 걸까요? 이런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면 결국 자본과 규모를 가진 소수만이 살아남는 양극화가 벌어지기 마련이잖아요. 네, 현재 건축사 사무소들의 구조가 그 양극화의 민낯을 아주 투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골리앗과 다윗이라고 부르는 극단적 독식 구조가 완성되어 있거든요. 수치로 보면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전국에 약 1만 5천여 개의 건축사 사무소가 있는데요. 그중 30%가 넘는 약 5천여 개가 서울에 바글바글 밀집해 있습니다. 서울에만 5천 개요? 엄청난 경쟁이겠네요. 네, 그런데 이 서울시장의 매출 구조를 보면 정말 기형적입니다. 전체의 상위 10% 미만을 차지하는 중대형 사무소, 대략 500여 개 정도 되는 곳들이 전체 설계 시장 매출의 무려 80%를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상위 10%가 80%를 독식한다고요? 네, 금액으로 치면 약 7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죠. 와, 7조 7천억. 그럼 이 상위 10%는 수백 명의 인력과 막대한 자본을 무기로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나 거대한 아파트 단지 같은 굵직한 일감들을 사실상 그들만의 리그에서 수주하고 있다는 뜻이겠네요. 정확합니다. 대형 프로젝트는 그들만의 세상이죠. 반대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 90%의 다수, 특히 서울 전체 사무소의 약 60%를 차지한다는 이른바 1인 사무소, 그러니까 나홀로 건축사들의 현실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서울에만 3,100회에서 3,400개소에 달하는 이 1인 사무소들은요. 주로 동네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아니면 작은 상가 건물을 설계하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동네에서 흔히 보는 건물들이네요. 맞아요. 그런데 통계를 보면 이분들이 한 해 동안 평균적으로 신축 건물을 수주하는 건수가 2건을 넘기기가 벅찹니다. 1년에 겨우 2건입니다. 잠깐만요. 1년에 2건으로 사무실이 유지가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분들 재무 구조를 한번 뜯어보죠. 네, 한번 계산해 볼까요? 제가 실무적인 시장 경쟁 단가를 넉넉 잡아 평당 20만 원 남짓으로 계산해 봤거든요. 연면적 100평짜리 소규모 건물을 수주하면 건당 약 2천만 원의 설계비 매출이 발생합니다. 네, 그렇죠. 그럼 1년에 이 건을 수주해봐야 연간 총 매출이 4천만 원 내외라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그 4천만 원은 순수익이 아니라 단순 매출이라는 겁니다. 아, 떼야 할 돈이 많겠네요. 그럼요. 건축 설계 업무 특성상 고정비 지출이 꽤 무겁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사무실 임대료가 나가죠. 그리고 도면을 그리기 위해 필수적인 고가의 설계 소프트웨어, 즉 CAD나 3D 렌더링 프로그램 연간 구독료도 만만치 않고요. 소프트웨어 비용도 무시 못하죠. 네, 여기에 각종 세무 비용, 책임 배상 보험료까지 이런 필수 유지비를 다 빼고 나면 건축사가 실제로 손에 쥐게 되는 순수익은 연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남짓으로 뚝 떨어집니다. 세상에, 건축사면 엄청나게 어려운 국가고시를 통과한 최고급 엘리트 전문 인력이잖아요. 네, 밤새 가며 수련하는 분들이죠. 그런데 2026년 현재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월 소득이 약 213만 원, 연봉으로 따지면 약 2,560만 원입니다. 이분들의 소득이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그 이하라는 건가요? 안타깝지만 그게 수치로 증명된 현실입니다. 신규 진입자는 폭발하고 전체 수요는 급감하고
그나마 남은 큰 파이는 대형 자본이 독식하는 이 삼중고 속에서 소규모 사무소들은 그저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는 단순히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시장 경제 관점에서 봤을 때 완벽한 시장 실패로 읽힙니다. 여기서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대형 일감은 상위 10%가 가져가고 소규모 신축마저 말라붙었다면 도대체 이 60%의 1인 건축사들은 당장의 임대료를 무엇으로 충당하며 버티고 있는 걸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다른 대안 시장이 있다는 건데요. 지표상으로 뭔가 유의미한 변화가 포착되는 곳이 있습니까? 네, 모든 건축 지표가 끔찍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항목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오, 그게 뭔가요? 바로 증축 및 리모델링입니다. 전국적으로는 10.7%가 증가했고요. 서울의 경우는 무려 23.2%나 증가했습니다. 리모델링이 대폭 늘었네요. 아무래도 시멘트나 철근 같은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금리가 오르니까 신축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겠죠. 정확합니다. 건축주들이 결국 새로 짓는 건 포기하고 기존 건물의 뼈대만 남기고 고쳐 쓰자 쪽으로 우회한 결과죠. 비유하자면 새 원단으로 양복을 짓는 대신에 누군가 30년 동안 입어서 다 닳고 체형도 변해버린 낡은 양복을 다시 요즘 스타일로 수선해내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는 거군요. 와, 그 낡은 양복 수선이라는 비유가 정말 찰떡이네요. 그 비유에 설계 본질적인 어려움이 다 담겨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사실 낡은 건물을 고쳐 쓰는 건 환경이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좋은 현상처럼 보이거든요. 겉보기엔 그렇죠. 하지만 이건 설계해야 하는 건축사 입장에서 보면 업무의 질과 수익성 면에서 완전히 지옥이나 다름없습니다. 왜죠? 도면이 없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가요? 맞습니다. 30년 된 건물을 리모델링 하려면 애초에 과거 도면이 남아있지 않거나 있더라도 그동안 불법 증축이 되거나 구조가 임의로 변경돼서 도면과 실제가 완전히 다른 경우가 태반입니다. 아, 도면만 보고 일할 수가 없겠네요. 네, 그래서 건축사가 일일이 현장에 가서 직접 실측을 해야 하고요. 또 오래된 뼈대가 하중을 버틸 수 있는지 구조 보강 검토도 신축보다 훨씬 더 까다롭게 진행해야 합니다. 즉, 맨땅에 도면을 그리는 신축보다 손이 두세 배는 더 많이 가는 엄청난 노동지벽적인 작업이라는 뜻이네요. 그럼 그렇게 고생하는 만큼 설계 단가도 높게 책정받습니까? 불행히도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업무 강도는 끔찍하게 높아졌는데 설계 단가는 신축 대비 크게 오르지 못하고 평당 20만 원에서 35만 원 선에 꽉 막혀 있습니다. 아니, 손이 그렇게 많이 가는데 돈은 똑같이 받는다고요? 네, 건축주들 입장에서도 애초에 예산이 없어서 신축 대신 리모델링을 선택한 거니까 설계비에 큰 돈을 쓸 여력이 없는 거죠. 결국 소규모 건축사들은 이 쏟아지는 리모델링 일감을 쳐내기 위해 현장을 뛰며 뼈를 갈아놓고 있지만 정작 통장에 찍히는 수익성은 전혀 개선되지 않는 겁니다. 완벽한 고비용 저효율의 늪이네요. 자, 시장이 완전히 고장났다는 걸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실패, 극단적인 자본의 쏠림 현상, 그리고 치솟는 노동 강도. 네, 정말 총체적 난국이죠. 그렇다면 이 빈사 상태의 생태계를 도대체 어떻게 살려야 할까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자료의 하이라이트이자 아주 급진적이고 구조적인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네, 바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그 법안이죠. 맞습니다. 건축산업 전반의 이 구조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강력한 처방, 공동도급 의무화 법 개정안입니다. 법안의 핵심이 대형 프로젝트의 이익을 강제로 배분하겠다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작동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이 법안의 핵심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초대형 프로젝트를 거대 자본 혼자 독식하지 못하게 강제로 팀을 꾸리게 만든다는 데 있죠. 강제로 팀을요? 네, 예를 들어 어떤 시행사가 1000세대 규모의 거대한 아파트 프로젝트나 민간 상업시설을 발주한다고 가정해보죠. 예전 같으면 상위 10%의 거대 건축사 사무소 하나가 이걸 단독으로 싹쓸이했습니다. 수백억 원의 설계비를 혼자 챙겼죠. 그랬겠죠. 자기들 인력이 충분하니까요.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무적으로 대형 건축사 사무소 1곳, 중형 사무소 1곳, 그리고 지금 생존 위기에 처한 소규모 사무소 5곳이 무조건 하나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야만 입찰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방식입니다. 잠깐만요. 1000세대 아파트 설계에 무려 7개의 설계사무소가 강제로 팀을 짠다고요?
이거 정말 파격적이면서도 도발적인 발상이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실무적인 관점에서 반론을 좀 제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대학교 때 조별 과제만 해봐도 여러 명이 모이면 배가 산으로 가기 십상인데 수백억짜리 복잡한 설계 프로젝트에서 체급이 전혀 다른 7개 회사가 도대체 어떻게 협력을 한다는 건지 그림이 잘 안 그려집니다. 네, 당연히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죠. 특히 1인 사무소 5곳이 이 거대한 프로젝트 안에서 실제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나요?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수수료만 챙기는 일종의 무임승차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아주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당연히 대형 사무소들이 가장 먼저 제기하는 우려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실제 컨소시엄이 구성되면 업무 분담이 꽤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 롤이 딱 정해져 있나요? 네, 대형 사무소는 전체 단지의 마스터 플랜이나 구조적 안전, 메인 디자인을 총괄하는 큰 그림을 그립니다. 중형 사무소는 복잡한 설비나 인허가 과정의 실무를 조율하죠. 그럼 소형 사무소는요? 이들은 거대한 단지 내에 들어가는 디테일한 요소들을 맡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같은 주민 편의시설의 평면을 세밀하게 다듬거나 지역사회와 맞닿는 조경시설물의 디테일을 설계하는 등 철저히 현장 밀착형 업무를 나누어 맡게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수수료만 챙기는 게 아니라 대형 펌이 놓치기 쉬운 미시적인 디테일을 풀뿌리 건축가들의 손으로 꼼꼼하게 채운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거대한 코끼리가 하지 못하는 섬세한 바느질을 소규모 사무소들이 나눠 맡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듣고 보니 나름의 시너지가 있겠네요. 그렇다 해도 또 다른 문제가 예상됩니다. 어떤 부분이죠? 만약 이 법이 시행된다면 대형 사무소 입장에서는 기왕 팀을 짜야 한다면 실력보다는 그냥 자기들 말 잘 듣는 영업력 좋거나 연줄이 있는 특정 몇몇 소규모 업체들만 계속해서 파트너로 데리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이른바 줄서기 문제군요. 네, 결국 소규모 업체들 사이에서도 혜택을 보는 곳만 보는 또 다른 양극화가 생길 텐데요. 법안을 설계하는 쪽에서도 그 부작용을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특정 소규모 업체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아주 촘촘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는데요. 바로 소규모 업체의 대형 프로젝트 참여 횟수를 연 2회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아, 연 2회까지만 참여할 수 있나요? 네, 만약 A라는 소규모 사무소가 운 좋게 1000세대 아파트 프로젝트에 들어가 설계비를 배분받았다면 그 해에는 단 한 번의 기회만 더 남게 됩니다. 연 2회 제한에 걸리면 당해 연도에는 더 이상 대형 프로젝트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강력한 강제 쿼터제를 두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형 사무소들은 다음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서 아직 기회를 쓰지 않은 수많은 다른 나홀로 건축사들을 계속해서 새롭게 찾아내고 검증해서 파트너십을 맺어야만 합니다. 소수업체가 독점하는 걸 원천 차단하는 거네요. 네, 강제적이지만 낙술 효과가 하위 60% 전체로 골고루 퍼지게 만드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인 셈입니다. 시스템 자체의 논리는 꽤 치밀하게 짜여 있네요. 하지만 좀 더 큰 그림을 보면요. 저는 이 법안이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의 본질적인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철학적인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효율성 측면에서의 충돌이겠죠. 네, 대형업체 입장에서는 당장 반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수백 명의 엘리트 직원이 있고 우리 시스템만으로 충분히 빠르고 완벽하게 설계할 수 있는데 왜 국가가 나서서 효율성을 깎아먹으면서까지 강제로 이익을 나누게 하느냐? 이러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불만입니다. 여러 회사가 의견을 조율하느라 설계 기간이 길어질 거고 결국 그 비용이 건축주나 아파트 분양가에 전가되는 부작용은 피할 수 없는 것 아닐까요? 방금 말씀하신 그 지점이 바로 이 법안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이자 우리가 가장 깊게 고민해봐야 할 대목입니다. 이건 본질적으로 단기적인 시장의 효율성과 산업 생태계의 장기적인 생존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거든요. 생태계의 생존이요? 네, 대형 업체의 주장대로 단기적인 효율성만 놓고 보면 한 회사가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게 무조건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하지만 시야를 넓혀서 이 산업의 10년, 20년 뒤 미래를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이 극단적인 양극화를 그냥 방치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최저임금의 늪에 빠진 60%의 소규모 건축사들이 다 파산하고 멸종해버린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되면 결국 동네 골목길의 작은 건물들을 설계해줄 사람들이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린 대형 사무소들은 수익성이 안 맞기 때문에 절대로 동네 골목길에 50평짜리 다가구 주택이나 꼬마 빌딩, 작은 카페 건물을 설계하지 않습니다. 단가가 안 맞으니까요. 그렇죠.
소규모 건축사들이 사라진다는 건 우리의 일상적인 풍경을 책임지고 도시의 가장 밑바탕을 구성하는 풀뿌리 세포들이 괴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거시적으로 대한민국 국가 전체의 건축 역량이 저하되고 동네 건축물들의 질적 하락은 불보듯 뻔해집니다. 아, 그래서 이게 단순한 밥그릇 챙겨주기가 아니라는 거군요. 네, 공동도급 의무화는 단순히 약자를 보호하자는 감성적인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거대 자본이 독식하는 이 사막화된 시장에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최소한의 오아시스를 강제로라도 파놓겠다는 생태계 보호 조치이자 일종의 건축 다양성 유지법으로 접근해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익을 나누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둘러싼 물리적 환경이 완전히 획일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생태계 유지 보수 비용을 우리 사회가 지불하자는 논리네요. 네, 정확합니다. 와, 오늘 다룬 자료들이 단순한 업계 통계가 아니라 청취자 여러분의 삶과 얼마나 밀접하게 닿아 있는지 깊이 체감하게 됩니다. 저도 분석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매년 1200명씩 쏟아져 나오는 과잉 공급, 또 허가 면적이 절반 이하로 증발해버린 수요의 붕괴, 그리고 1년에 이자 배수주로 최저임금을 밑돌며 그 어려운 리모델링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1인 건축사들의 현실까지 이 모든 지표가 시장이 자정 능력을 상실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었죠. 네,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었죠. 그리고 이 무너진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자본주의의 단기적 효율성을 일부 유보하더라도 대, 중, 소 사무소가 강제로 손을 잡고 낙수 효과를 만들어내도록 설계된 공동도급 의무화, 이 강력한 극약 처방이 왜 논의되고 있는지 그 구조적인 이유를 오늘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떠올리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새로운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건가요? 내일 집을 나서서 거리를 걸으실 때 동네의 오래된 다가구 주택들이나 골목 어귀에 새로 지어진 작은 카페, 그리고 지금 살고 계신 빌라 건물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매일 보는 풍경들이죠.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시장의 극단적 양극화를 막지 못해서 골목길의 풍경을 치열하게 고민하던 소규모 건축사들이 모두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먼 미래의 우리 도시는 오직 자본의 논리와 수익성만 따지는 거대 기업들이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똑같은 모양의 대형 빌딩들로만 채워진 삭막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요? 정말 상상만 해도 좀 숨이 막히네요. 결국 건축의 다양성과 우리 일상의 아름다움은 누가 그 건물을 설계할 기회를 얻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소 무심코 지나치던 거리의 풍경이 내일은 전혀 다르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우리의 도시가 어떤 모습으로 남겨지길 바라는지 이 묵직한 질문을 오늘 하루 꼭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지식을 향한 청취자 여러분의 끝없는 탐구심에 감사드리며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활기차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해상도를 더해줄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